자,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조금 나간 반도 있고 그 내용을 못 나간 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도 시험범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 문장 문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 그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문장 성분에는 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반드시 문장에서 필요한 성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자,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되다, 아니다의 앞에 위치하는 게 보어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가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수가 이 부분이 보어가 되겠죠. 그녀는 주어가 될 거고요. 자,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고요. 주로 이제 주어 파트를 꾸며주게 되겠죠. 부사어는 서술어 파트를 꾸며주게 됩니다. 용언을 꾸며주는 게 부사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생략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큰 집에 산다라고 했을 때 큰이 없어도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죠. 자, 하지만 부사어 같은 경우에 나는 잘 달린다 해서 잘이 빠져도 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필수 부사어라고 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부사어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책을 책상 위에 두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써볼까요? 책을 책상 위에 두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자, 주어 필요하죠. 책을 목적어 필요하죠. 두었다 서술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책상 위에라는 부사어 꼭 필요할까 생각해 본다면 필요합니다. 자, 어디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책을 책상 위에 꼭 필요한 거죠. 자,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나는 그를 사위로 삼았다. 자, 마찬가지죠. 주어, 목적 꼭 필요하죠. 삼았다, 서술어 꼭 필요합니다. 자, 사위로 나는 그를 삼았다. 사위로 꼭 필요하죠. 이렇게 꼭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 관형어는 필요가 꼭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닙니다. 부사어는 필요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다. 판단 기준은 서술어를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문장의 성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의 성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문장. 자, 반마다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무슨 문장? 혼문장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으로 이루어진 겹문장이 있습니다. 겹문장. 자, 이 겹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이루어진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문장. 자, 요 안에 게 안긴 문장이고요. 바깥에 있는 게 아는 문장입니다. 자, 요게 안긴 문장입니다. 안긴 문장. 자,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게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고 주어 서술어죠. 너는 온다 주어 서술어죠. 자, 나는 갔기 때문에 너는 온 건 아닙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합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종속은 비가 왔죠. 그것 때문에 길이 길어졌죠. 주어 서술어고 주어 서술어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이 안긴 문장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명사절, 인용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이렇게 있습니다. 자, 표지가 중요합니다. 표지. 여기에 들어가는 표지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표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그녀가 주어죠. 미인임을 서술어죠. 알았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녀가 미인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무엇이 오느냐 이걸로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자, 여기서는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이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님을 알았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나 기가 오고요. 인용절 같은 경우에는 라고나 고가 오고요.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따로 빼서 설명을 할게요. 주어 2개, 서술어 하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토끼가 귀가 크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2개, 서술어 하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은 문장의 주어, 서술어는 귀가 크다. 안긴 문장의 주어, 서술어는 크다. 다시 한번 안은 문장의 주어 토끼가 귀가 크다 서술어 귀가 안긴 문장의 주어 크다 서술어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주어 2개 서술어 하나. 관형절은 요 자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옵니다. 부사절은 요 자리에 이나 개나 도록이 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고요. 자, 뭐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1번부터 15번인가 16번인가 거기 현범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세국어를 안 한 반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중세국어. 그래서 진도 나간 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갔습니다. 자, 초성과 중성과 종성 이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쓰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성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그 다음에 쓰는 방식, 성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씩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초성, 중성, 종성은 이제 우리가 한글을 만들 때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다면 얘가 초성이고요, 얘가 중성이고요, 얘가 종성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성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관을 본떴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떴기 때문에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의 원리. 혀와 입술과 치아와 목구멍입니다. 혀, 입술, 치아, 목구멍. 기역, 니은, 미음, 시오, 리음. 여기 기본자입니다. 기본자 5개입니다. 자, 이 기본자에 자, 그 기본자를 만들고 다른 글자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요. 여기다가 하나의 원리를 더 정합니다. 상형의 원리하고 두 번째가 가획의 원리입니다. 가획의 원리. 획을 더한다 이겁니다. 획을 더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획을 더하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획을 더했더니 소리의 세기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소리의 자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리의 자질에 뭐를 끼쳐요?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끼쳐요. 자, 그런데 소리의 자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글자가 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여기에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뭐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근데 만약에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의 자질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글자, 이 3개의 글자는 소리의 자질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자, 얘 이름은요, 세모 모양, 요 이름은 반치음입니다. 얘는 옛 이응이고요. 얘는 리을 반설음인데, 요 3개의 글자는 소리의 자질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요 3개의 글자는 따로 묶어서 이채자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채자라고 따로 묶어 보시면 됩니다. 따로 묶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초성이고요. 중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형이 올립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다 씁니다. 하늘은 둥글다, 땅은 평평하다, 사람은 서 있다. 이게 기본자입니다. 얘는 이름이 아래아입니다. 아래아. 자,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죠. 여기서는 가획의 원리였다면,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였다면, 여기서는 합칩니다. 합쳐요. 그래서 합용의 원리, 합쳐서 사용한다는 거죠. 합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얘랑 얘랑 합치고 얘랑 얘랑 합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오, 우, 아, 어. 이 4개의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초출자입니다. 초출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기본자와 기본자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게 초출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이 초출자에다가 또 아래아를 더해볼게요. 아래아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요, 유, 야, 여라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건 제출자죠. 자, 정리해보면 아래아, 이가 기본자고요. 이 기본자를 상형의 원리, 여기서 이제 합용의 원리 합치는데 기본자와 기본자의 결합으로 오, 우, 아, 어라는 초출자, 그 다음에 이 초출자의 기본자 아래아를 더했더니 요, 유, 야, 여라는 제출자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종성은 딱 봤더니 뭐랑 똑같습니까? 초성과 똑같죠. 그래서 따로 만들지 않고요. 원리만 만듭니다. 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종성은 그냥 초성을 쓰자. 이게 원리예요. 종성은 초성을 그대로 쓰자. 그래서 종성은 원리를 만드는데 그 원리가 이겁니다. 종성은 초성을 그냥 쓰자. 가져다 쓰자.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종성, 부용, 초성. 종성, 부용, 초성이 원리고요.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초성은 종성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않았다. 자, 그래서 어떠냐? 8개만 썼다. 8개만. 발음되는 대로 표음주입니다. 발음되는 대로 8개만 썼다. 기역니은, 디귿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은입니다. 요 8개만 썼다. 그래서 8개면 충분했다. 8종성이면 충분하다. 8종성 가족용입니다. 자, 이게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리가 됩니다. 원리. 8종성 보이지 않나요? 8종성 가족용. 이게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끝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쓰는 방식 하겠습니다. 자, 쓰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쓰는 게 있고 옆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아래로 쓰는 것을 연서라고 하고요. 옆으로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합니다. 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아래로 이렇게. 자, 이거 순경은 비읍입니다.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인데요. 나중에 오나 우로 바뀝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얘가 뭐로 바뀝니까? 우로 바뀌겠죠? 그럼 또 뭐가 돼요? 더워.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나중에 뭐로 바뀔까요? 오로 바뀌겠죠? 고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어찌됐건 아래로 쓰는 거. 이게 연서입니다. 자, 그럼 옆으로 쓰는 거 뭡니까? 병서입니다. 병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쓰는 게 병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쓰는 걸 우리가 똑같은 글자를 옆으로 썼다 해서 각자병서라고 부르고요.
서로 다른 글자를 옆으로 쓰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비읍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병서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글자를 옆으로 쓰는 걸 병서. 병서인데 무슨 병서? 합용병서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걸 쓰는 건 각자병서, 다른 걸 쓰는 건 합용병서. 그래서 시옷으로 시작하면 시옷계, 비읍으로 시작하면 비읍계,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면 비읍 시옷계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병서라고 합니다. 병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으면 자 어떻게 있습니까? 얘는 땀이라고 있습니다. 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병서입니다. 병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성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조. 자, 이 성조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성조라고 불러요. 성조. 소리의 높낮이. 옛날엔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없습니다. 뭐 경상도라든가 함경도 일부 방언에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옛날엔 있었다. 말의 높낮이다. 그럼 이 말의 높낮이를 뭐로 표시했느냐?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점. 이 점의 이름이 뭐냐? 방점입니다. 방점. 자, 그러면 이 점을 어디에 표시했느냐? 글자의 왼쪽에 표시했습니다. 왼쪽에. 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낮은 소리는 평성이라고 하고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상성, 높은 소리는 거성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는데 평성은 점 찍지 않고요. 상성은 점 2개 찍고요. 거성은 하나만 찍었습니다. 자, 평성은 점 찍지 않고 상성은 2개 찍고 거성은 점을 하나 찍었다. 예를 들어 돌, 칼, 활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돌 옆에는 아무런 점이 찍혀 있지 않고요. 칼 옆에는 2개가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활 옆에는 하나가 찍혀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돌, 칼, 활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성조가 있고 그 성조는 점으로 표시했다. 그 점은 어디에? 글자의 왼쪽에. 평성은 찍지 않고 상성은 2개, 거성은 하나 찍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성입니다. 이것도 성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평성, 상성, 거성, 입성까지 있는 거죠. 요 입성은요, 받침이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성조와는 관련 없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점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 찍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없이 어떻게 읽으면 돼요? 빨리 끝 닿는 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빨리 끝 닿는 소리. 예를 들어 밭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점이 2개 찍혀 있던, 하나 찍혀 있던, 안 찍혀 있던 모두 밭 이겁니다. 밭. 빨리 끝을 닫아버리는 거죠.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났을 경우에 이게 입성입니다. 입성. 빨리 끝났을 경우에는 입성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사에서 중세국어 3가지 정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 우리 했고요. 이 정도 간단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요거랑요. 그 다음에 이제 관동별국 중세국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들, 화법하고 문법들, 이제 열심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